자, 오늘은 이제 중개 보수부터 할 차례죠. 274페이지에 자, 중개 업무의 대가로서 중개업자가 이제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 보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뭐 매년 뭐 시험에 뭐 한 문제 내지는 또 두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274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조문이 나와 있어요. 32조가. 자, 1항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어요. 중개 업무에 관하여, 그러니까 중개 업무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 보수는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개공의 기책, 즉 고유과실로 거래 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거래 계약,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 말은 이제 계약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 조문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술해 놨는데, 거기 1번에 의, 그 다음에 중간쯤에 2번이 나오는데, 자, 중개 보수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가 나와요. 목차에. 거기 1번을 보면, 자, 중개 보수는 개공의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대로 써 있죠. 거기다 줄을 치면 공인중개사법 보수 규정은 개공의 업무 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업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듯이 겸업, 뭐 컨설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뭐 분양대행 이런 것들을 각종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업무 중에 중개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다 이런 얘기야. 업무에 대한 대가. 그러면 이제 겸업,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몇 가지, 특히 법인의 겸업 6가지, 이런 겸업들은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받되 당사자 합의, 관련 법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네, 그런 내용이 그 2번에 써진 거죠. 보면은 경공매라든가 거기 써졌잖아요. 상가 분양 대행은 이 보수 규정이 당연히 뭐요?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수와 겸업과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본 것을 다시 복습해 봤던 거예요. 넘겨보시면 2번으로 가면 이제 보수의 행사 요건이 나와요. 그러면 보수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언제 발생하느냐, 보수는. 그 다음에 어느 요건을 갖추면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수는 이제 소멸되는 것은 어느 때 소멸되느냐. 방금 조문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발생, 행사, 소멸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1번을 봐봐요. 1번에 1번.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 계약에다 설치하여 중개 계약에서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보수 청구권이 발생, 동글뱅이.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 중개 완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제 거래 계약 체계를 말하죠. 그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행사, 동글뱅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거를 또 모르면 또 이 시간에 또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건 계속 지금 앞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 용어들을 잘 따르라겠는데, 그런 걸 이제 엉터리로 해버리면 뭐 실력이 전혀 들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뭐 지금 이제 1월달 기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자, 다시 지난주 거를 얘기해 보면, 자, A라는 매도자가 있어요. 이자를 우리가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매수자를 뭐라고 했어요? 권리 취득 의뢰인. 그러면 이전 의뢰인이, 자, 매도자가 와서 내 집을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청약. 알았다, 승낙.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했죠. 그 중개계약에는 뭐가 있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이 있었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은 우리가 몇 부를 쓴다고 그랬어요? 2부를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중개계약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매도자와 매수자를 알선했다. 매매.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알선했다. 이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거래계약이라 했고 지난주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거래계약은 몇 부를 써요? 3부를 쓰고 5년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거래계약과 중개계약, 지난주에 다 했던 것들을 이걸 이제 구별 못하면 영터리가 되지. 따라서 여기 1번을 다시 보면 보수의 발생은 무슨 계약이라고 해? 중개계약.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자, 내 집을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보수는 조건부로 이제 발생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중개 완성, 이게 이제 무슨 계약이라겠어요? 거래계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뭐예요? 보수를 행사, 달라라고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 했던 것들 아니야. 표까지. 그걸 잘 기억해야.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그 2번을 봐요. 따라서 개공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중개행위를 했더라도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거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중개가 완성되지 않는 한 보수를 뭐예요? 청구할 수 이제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끝이지. 따라서 중개업자가 팔아준다라고 약속을 하는 순간 수수료는 일단 조건부로 발생을 했는데, 자기가 팔아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무리 이 집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여러 손님에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자들이 끝내 계약서를 안 쓰고 가더라. 거래계약을. 그러면 보수를 뭐예요?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결국은 뭐예요? 거래, 계약, 체결을 해야만이 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별것도 아니고. 자, 3번. 다만 개공이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여러분 기책이라는 것은 고유과실을 말한 거야. 그럼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배제돼 버렸다. 자, 그건 또 뭐냐면 이미 전속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자,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매수자를 이 집을 안내를 하고 이 집을 다 보여주고 등기부나 대장을 떼서 다 매수자에게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설명을 다 해줬어. 그래서 가격도 절충까지 했는데 이자가 그날 계약서를 안 쓰더란 말이야. 그래서 한 3일만 말미를 달라고 그냥 갔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봤더니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직거래해버린 거지. 이건 전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상당한 보수를 거기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개공은 아무런 기책, 고유과실 없이 형식상으로 계약서만 못 써줬지 실질적인 결정적인 일들은 다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상대방 소개해주고 가격 절충하고 물건 소개하고 다 해줬는데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중개업자는 아무런 고유과실 없이 계약서를 못 쓰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준 거나 진배 없다 해서 중개업자는 돈 받을 수 있다는 그 판례도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손님들이 중개업자를 이 뒤통수 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중개업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소송을 한 사건이지. 4번. 또한 개공이 중개활동의 쌍방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약하다 보면 막 돈 100만 원 때문에도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어. 뭐 5억짜리 매매하면서 서로 줄다리기가 팽팽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계약서를 못 썼어. 그래서 중개업자가 다음에 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수료를 좀 깎아주면서 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써버린 거지. 이것도 배신행위죠. 자, 그런 것은 다 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에 따라서 일단 발생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지금 못 써준 사건들에 중개업자는 아무 잘못 없이 결정적인 원인을 다 했을 때는 지금 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3번, 4번이 이게 다 민법적인 개념이 좀 마인드가 서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그 3번을 봐봐요. 반면에 나오죠. 개공이 특정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위하여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부동산 소유자가 개공이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 거기다 줄치하여. 그러니까 3의 인물. 자, 갑이라는 중개업자는 지금 B를 설득해서 이 집을 사게 하려고 이자를 데리고 계속해서 지금 집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가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이제 우유부단해 가지고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본다 하루만 하다가 다음날 이제 왔어요. 아, 드디어 사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매도자에게 전화를 했지. 자, 오늘 계약서 씁시다. 그랬더니 아, 이거 죄송하다 이거지. 한 발 늦었다 이거지. 어제 C라는 사람이 와서 한번 보고 매매를 체결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자가 한 발 늦어버렸어. 그러면 봐봐요. 이 C라는 제3의 인물은 이 중개업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지금 이 중개업자는 B를 상대로 열심히 공을 들였었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돈 받을 수 이제 없는 판례도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보수 발생과 행사에서 그러니까 줄친 거 얘는 필요 없어요. 간단한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의 그 밖의 내용. 자, 1번을 보면 개공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럼 상대방은 누구냐? 거기 두 번째 줄을 봐봐요. 그 시행규칙이라고 첫 번째 줄에 되어 있는데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되어 있지. 따라서 개공은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당연히 다 받는 것이에요. 2번. 다만 매매비용, 이게 이제 민법 채권법에서 나와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르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까지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결국 이제 그 끝부분에 줄을 치면 의뢰인과 개공 간에 합의하여 일방이 보수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또 매수자가 이 매도자의 집을 사기 위해서 매우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매도자는 지금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또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매도를 하면 만약에 수수료가 각각 200만 원씩인데 내가 이 사람 것까지 수수료를 내준다라고 한번 설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수자가 매도자 것까지 400만 원을 내는 것은 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이 그래서 두 사람 거를 합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일방이 수수료 범위 내에서 상대방까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이제 시기가 나오죠.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대통령에 따른 중개 보수 시기는 거기다 줄치면 돼.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다.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자, 원래 이제 보수의 지급 시기라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보수를 보여요. 빨리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까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보수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전액을 주세요. 아니면 잔금 때 전액을 주세요. 중개업자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보통은 손님들은 언제 주려고 그래요? 잔금 때 주려고 그러지. 그럼 중개업자들은 대개 계약서 쓰고 받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중개업자들은 먼저 받는 게 유리한데 이게 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약정이 우선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약정을 중개업자들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 중개업자들이 계약 때 절반 주고 잔금 때 절반 주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그러니까 잔금 때 받으라고 돼 있는 것이야. 자,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처음에 유도해서 약정을 안 하면 결국은 수수료는 언제 받게 된다고요? 네? 잔금 때, 그 대금 지금 완료 때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돼. 강남은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자, 3번을 보세요.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 지금 이런 건 다 여러분들 대답하지. 중개계약과 지금 거래계약도 구별 못 해버리면 뭐 지난주에 결정한 거나 똑같지. 자, 3번을 봐봐요. 보수청구권의 소멸. 자, 그럼 언제 또 보수는 소멸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보면은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돼 버렸다. 그건 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을 소멸은 자 개공의 기책이에요. 기책이란 말은 개공의 고의 과실로 거래계약 즉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채권법에 가면 해제 무효 취소를 여러분이 다 공부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계약이 깨져버렸어. 그렇다면 중개업자는 돈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2번을 봐봐요. 반면에 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개공의 고의과실 없이 거기다 줄차하여 의뢰인 사정으로 이번에는 계약이 깨졌어. 의뢰인 사정, 그 말은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중개업자는 당연히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소멸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계약이 성립됐다가
계약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돈 안 줘도 되지 깨졌는데 그러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법에서는 뭐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깨졌냐를 계약이 깨졌냐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서 개공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서 개공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엉터리로 조사하고 엉터리로 이자에게 설명했다가 나중에 매매는 성립됐어요. 임대차는. 근데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서 계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민법에 가면 하자담보 책임 채권법을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계약이 깨져버렸어. 중개업자가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조사도 안 해가지고 이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면서 계약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당연히 돈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중개업자는 거기에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까지 다 져야 되겠죠. 손해를 주었으니 그게 1번 얘기고 자 2번은 그 밑에 네 번째 줄 채권법이 나오지.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내용이 불이행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채권법을 이제 지금 민법에서도 할 시기인데 자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줬어요. 지금 채권법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럼 계약금 주고 나서 중도금 날짜에 매수자가 중도금을 못 가져오네. 그럼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을 안 가져오면 이행하라고 최고로 해야 되겠죠. 최고로 했음에도 상당한 기간을 줬음에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계약을 이제 해제할 수 있지. 그럼 계약금을 이 사람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계약금도 뜯겨버렸어 이자가. 그러면 중개업자가 쫓아가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중도금을 주고 못 주고는 당신들의 책임이지 중개업자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요? 아무 관련 없지. 그러니까 이자가 계약금 뜯겨서 매우 서글프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의 잘못으로 깨져버린 것은 당연히 돈 받을 수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아직 기다려야 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중개업자가 매매를 성사시켜줬는데 매도자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루 지나니까 후회가 되고 매수자도 충동구매처럼 느껴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매도자도 고민하는데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매도자가 우리 둘이 만나자. 그 대신 계약서 들고 와라. 나는 어제 받은 계약금 가지고 가겠다 해서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서를 다 찢어버려. 둘이서 이런 걸 민법에 가면 뭐라게? 채권법. 이거 합의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어?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해버렸지. 그 계약이 깨져버렸지. 그럼 중개업자는 수수료 받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받을 수 다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깨버렸잖아 지금. 중개업자는 아무 잘못 없지. 어제 계약 한 건 썼다고 주변에 있는 딸기 까치 부동산 다 불러서 소주 한 잔 샀는데 다음날 자기들끼리 깨버리네. 그러면 그 소주 값은 어디서 받아야 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2차 노래방까지 갈 뻔했다니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돈 받을 수 다 있다는 것이 그 2번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다 하고 오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뭐 시험에서 그렇게 썩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2번을 봐요. 중개 보수의 범위.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 요율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가 두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이론적인 것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계산 문제로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보수를 보면 자 우리 중개 보수의 범위는 미리 얘기하면 자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그래서 주택이라는 수수료와 주택 외 여러분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법이나 학교련에서 공부하듯이 뭐 단독주택이나 원룸이나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이런 걸 말하고 주택이 아닌 것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다 이런 건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자 거기 조문 사항을 보는 거예요. 조문을 보고 또 책을 설명을 두 번씩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사항을 보면 주택 동글뱅이 주택에 대한 보수와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동글뱅이 특광도 조례 동글뱅이 치하에 이렇게 정하고 가로는 빼고 그냥 꺼내야 돼. 그 다음에 주택 외 동글뱅이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조문을 10번씩 읽어야 돼. 10번씩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그 말은 우리가 규칙 20조를 말해 우리가 첫날 다 얘기했듯이,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광도요, 시군구요? 특광도를 우리가 줄여서 시도 그러는 거예요. 이 광역단체. 그래서 특광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고 있잖아. 그 서울특별시 조례, 인천광역시, 경기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지. 규칙 20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바로 규칙 20조가 밑에 나오잖아. 그래서 1항이 바로 조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자 계속 보면 주택 동글뱅이 1항이 주택을 써놨지.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아까 나온 거야.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기다 설치하여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은 뭐야? 1,000분의 8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이런 민법에서 공부한 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니까 1,000분의 9라는 것은 0.9%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 그랬잖아. 역시 이것도 1,000분의 8이니까 뭐야? 0.8%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해라? 특광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조례가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인천이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이자들은 이 상한을 장관이 정한 이 상한을 넘지 말고 요율을 정해라는 거야. 그러면 지방마다 뭐요?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느 지방 거로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망을 봐야 돼요. 사망을 보면 1항 2항의 경우에 거기다 줄치면 돼.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시도 조례로 받아라 라고 돼 있어. 사무소가 핵심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에 사무소가 있어 지금. 중개사무소가. 근데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5억짜리를 매매를 중개했어요. 그러면 하남은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5억짜리가 0.5%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서울특별시는 조례가 0.4로 돼 있다니까. 그러면 0.4로 받아야 해요? 5로 받아야 해요? 예? 왜 0.4야? 사무소 기준 잘 기억해야 해. 이런 거 모르면 엉터리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사항을 봐요. 주택외라고 돼 있지. 이번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넘겨보면 주택외라는 것은 주택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주택외로 들어가니까 토지나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사무소, 임야 다 이런 거예요. 주택 빼면. 그러면 주택외는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에 1번, 2번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조문이 1번에 가나 그 다음에 2번. 2번에다 써놔야 해. 거기다 원칙이에요. 원칙. 2번이. 1번이 예외입니다. 써놓으면. 그러면 2번부터 보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이내에서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 간에 서로 어떻게 받아라? 협의라고 돼 있죠. 협의다가 동글뱅이 10번 치하여. 지금도 잣대를 안 잊어버린 사람이 꽉 찼네. 잣대 아무 필요 없는데 빨리빨리 연필로 치고 외워야 되는데 명절 때 그 잣대 안 잊어버렸나요? 또 샀나요 잣대를? 어제 일산에도 보니까 잣대 새 거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갈 때 다 버려버리던데 이제 아 잣대 필요 없구나라고. 정성을 다해서 줄친다 해서 기억나는 거 없지. 사실 자꾸 외워야지. 자, 그러면 여기 규칙에 보면은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거기 보면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이건 구별을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그 다음에 상한이 몇 프로요? 0.9% 이내에서 조례여 협의여. 협의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외워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눠지고, 다시 보면 여기를 줄만 칠 것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외로 나눠지고, 주택은 다시 뭐요? 매매와 임대차로 나눠졌지. 근데 주택 외인 토지나 상가 이런 것은 매매든 임대차든 요율이 똑같다는 거지. 지금 이런 차이점을 구별 못하면 엉터리야. 두 번째 0.9% 다 똑같다.
그 다음에 협의냐 조례냐 이게 차이지. 이걸 못 외운다니까 1년 동안. 그리고 시험장 가요. 요행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1년 내. 1년 내. 그러니까 이것을 외워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고 주택 외 토지 상가는 뭐야? 매매든 임대차든 수수료가 같아 달라? 아 여기를 봐야지. 같잖아. 같고 요율이 그 다음에 협의여 조례여. 협의라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2번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1번이 예외라고 있잖아요. 그럼 예외를 보면 자 오피스텔이 예외예요. 그 맨 위에 줄에 맨 위에 거기 보면 다음 강목의 요건. 강목이라는 것은 법을 읽을 때 가나를 그렇게 읽어. 목이라고. 그건 필요 없고 모두 갖춘 경우 요건을 모두에다 동그라미 쳐요. 모두라 해봐야 그 가나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췄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받아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에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여론이 많았단 말이야. 오피스텔은 원래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가면 일반 업무시설로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업무시설로. 그러면 나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쓸 것이다. 주거로 쓰는데 왜 0.9를 줘야 되냐 이내에서. 너무 수수료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불만이 많자 그걸 이제 바꿔준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오피스텔은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요건을 딱 정해놓고 거기 첫 번째 보니까 전용 면적이 몇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요건을 보면 상하수도 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갖춰졌다는 것은 주거로 쓴다는 거야. 주택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졌을 때는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0.9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0.5로 낮춰졌고 또 임대차도 나누어서 0.4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졌을 때 0.9가 아니라 뭐예요? 0.5, 0.4 쓸 거 하나도 없어. 뒤에 다 있으니까. 써놓으면 책에 다 있잖아. 그냥 들어 두 번씩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칙과 예외를 일단 그 조문에서 구별한다고 자꾸 쓰다 보면 하도 모르잖아. 쓰면서 안 듣고 써놓고 안 읽으니까 뭐 책만 지저분해져 버리고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이 수업 시간에 끝낸다 생각하고 아 이렇게 된다고 큰 틀을 보고 줄 칠 때 자꾸 얼른 연필로 치면서 자꾸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예습복습 좀 안 하잖아. 우리가 뭐 지금 민계공에 치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도 바쁘니까 수업 시간에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서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아무튼 수수료는 이 틀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근데 주거로 써요. 요즘 오피스텔도 큰 게 많으니까. 100제곱미터를 주거로 쓴다. 그럼 0.9로 받아요? 매매의 경우에 0.5로 받아야 해요. 네? 몇으로 받아야지? 0.9지? 왜? 85 이하에 한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깨지면 0.9라니까. 그 아까 맨 위에 뭐라고 했어? 모두에다 동그라미 칠하 있잖아. 모두. 칠하겠지? 안 쳤구만. 쳤나요? 안 쳤나요? 친지도 모르게 쳐져 있죠. 줄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줄을 칩니다. 왜냐하면 잣대를 대다 보면 정성을 다하거든. 삐뚤어질까봐. 줄 삐뚤어질까봐. 그러면 반대로 85제곱미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을 나는 사무소, 업무시설로 쓰겠대. 85제곱미터를. 그럼 몇으로 받아? 또 0.9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계산을 하고 나오겠지. 그럼 여러분 수수료 계산도 못하면 뭐요? 그거 합격해도 문제지 그거. 응? 계약서 써놓고 수수료 물어보면 아유 기다려보세요. 내일 알려드린다. 계산을 못해가지고. 잘못 계산해갖고 받아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고. 떨어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서 거기에 보면 2호와 1호로 해서 거기 보면 지금 그 예외가 딱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봐봐요. 만약에 토지를 이제 토지를 A가 5억짜리를 가격에 매매를 해달라고 왔어요. 내가 지금 급하니
내 토지가 5억인데 최대한 빨리만 좀 팔아주세요. 예를 들어 한 달 이내에 팔아주면 내가 법정 수수료의 최대한을 주겠다고 그랬어. 최대한. 그럼 몇 프로지? 0.9죠? 아, 주택 외에는 무조건 0.9라니까 오피스텔만 예외가 있다니까. 그러죠? 그럼 최대한 받으면 0.9라니까. 그러면 이자가 한 달 이내에 해줬어요. 약속된 기간 내에. 그러면 최대한 받으면 얼마예요? 0.9니까 곱하면은 5고 45 400 이제 50만 원이 수수료지 5억짜리 해주면 최대한 받으면 이건 한 사람 거일까 두 사람 거일까? 0.9는 한 사람에게 받는 거니까 각각 받으면 최대한 받으면 1점 몇이 되겠어? 8%가 되겠죠. 지금이. 그래서 이자한테 450 매도자한테 또 매수자도 최대한 받았어. 그럼 얼마요? 그게 얼마요? 총액이 9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토지 5억짜리를 매매 중개하고 최대한 받으면 900이 돼요. 아시겠어요? 학원비 6년치가 나온다고. 하나만 해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토지 보증금 5억짜리 임대차를 해줬어. 임대차 계약을. 그럼 최대한 받으면 또 얼마요? 어? 아, 총액이 얼마요? 0.9요? 0.8이요? 네? 0점만 들려. 뭐 사격장 왔나요? 0점 잡게? 0점? 아, 9라니까 그냥. 아, 매매든 임대차든 똑같다고 지금 금방 얘기했지. 주택 외에는 0.8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뭐 톡을 파고 사나 톡을? 아, 나는 톡을 속에 살아요. 전남 강진 톡을 속에서 사나요? 정기 은퇴한 누구처럼? 가봤더니 톡으로 무슨 톡으로요? 집이지. 그래서 0.8 8이라면 틀려. 그래서 토지는 토지는 참 매매든 임대차든 뭐야? 무조건 다 0.9라니까.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나 수수료가 똑같아. 그런 식으로 또 문제를 내면 다 틀리고 온다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자, 6번을 봐봐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1항을 적용하고, 1항은 이제 주택을 말해.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4항, 그건 뭐 주택 외를 말하는 거고. 자, 우리 이제 상가주택 이런 것도 이제 전에는 또 다툼이 많았어요. 갑이라는 자가 주택으로 2층은 쓰고 1층은 식당으로 써요. 세를 줘서. 그래서 이번에 이 상가주택을 10억에 팔았다니까. 근데 이것을 A라는 중개업자가 매매를 중개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상가, 식당, 주택 외로 받으려고 하겠지. 유리하니까. 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또 매도자 입장, 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주면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주려고 그래요. 근데 서로 싸워 이렇게. 나는 이걸로 바뀌었다, 이걸로 바뀌었다. 전에. 그래서 우리 법은 지금 뭘로 따지라고 돼 있어? 면적으로 따지라고 돼 있잖아. 거기 줄치면 그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받고? 주택으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대장을 봐서 면적이 큰 걸로 받으라는 거지. 에? 주택이 크면 주택. 주택 외가 크면 주택 외로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한번 쫙 봤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책이 기본서가 다 설명을 해놨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을 이해해버리면은 책을 안 읽어도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조문을 이해가 안 되니까 기본서라는 것은 이 조문을 다 해설을 해놓은 게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도 마찬가지, 공시법, 세법도 다 조문 이해하면 끝이에요. 다. 근데 그런 것을 다 풀어놓은 게 기본서니까 조문을 자주 읽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 쉬운 부분들은 책을 안 읽어도 다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체계가 빨리 씁니다. 조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책에 이제 써놨지. 자, 밑에 하단에 양가로 2번에 목차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중개 보수 동글뱅이. 그 다음에 넘겨보면 도표가 나오고, 도표 밑에 3번이 뭐예요? 주택외라고 돼 있잖아. 주택과 주택외를 나눠서 책이 기술을 해놨지. 그렇게 딱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목차를 보고. 그러면 이제 주택부터 봐봐요. 주택부터 보면 지금 여기 설명되진 이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을 뿐이야. 이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제 즐거운 줄치는 시간이요. 줄치는 게 그 쏠쏠하거든, 재미가. 자, 봐봐요. 그 2번에 1번. 거기는 세 번째 줄을 보면 돼.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나오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 교환은 1천분의 뭐예요? 9. 임대차는 1천분의 8. 아까 조문 그대로 옮겨놨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이때 오른쪽 맨 위에 봐봐요. 이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광도 뭐예요? 조례로 정한다. 지금 칠판에서 제가 오히려 알아보기 쉽게 이 범위 내에서 특광도 조례라고 돼 있지. 그러면 지방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3번으로 내려가면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가 다를 때는 뭘로 받아라? 사무소. 줄 한번 또 쳐주고, 지금 2번, 3번씩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된단 말이지. 듣기만 해도. 그 다음에 4번. 주사무소와 이제 분사무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봐봐. 줄만 칠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했어요?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사무소. 인장 등록, 휴업 신고 다 주사무소 했지. 지금까지 한 거. 그래서 여기만 딱 보면 수수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거꾸로 2번째 줄 봐봐요. 따라서 나오죠. 거기다 줄 치면 돼.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할 때 조례는 어디치가 기준이다? 분사무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주사무소였는데 이제는 분사무소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사무소가 있어요.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주사무소. 이자가 하남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냈어요. 근데 이자가 인천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를 5억짜리 매매를 중개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근데 인천은 5억짜리가 0.4네. 경기도는 0.5네. 서울은 0.6이에요. 만약에.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지. 예? 아까 특강도 조례로 정하라 했잖아. 이 범위 내에서. 좀 한 사람만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분사무소가 이 매매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0.4로 받아야 되냐? 5냐? 6이냐? 지금 이 얘기라니까. 그럼 뭐야? 0.5로 받아야 되겠지? 왜? 거기 줄 쳤잖아. 분사무소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치 이전 인장은 전부 다 주사무소 기준이었지. 수수료 하나가 분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넘겨보면 이제 도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그 게시되어 있는 수수료 표요. 표.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해요. 그 서울시치를 대표적으로 넣는 거야. 뭐 제주도치도 있겠고 강원도치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 1번을 보면 일반주택 그 표 안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그 하단에 2번이 고급주택이라고 돼 있지. 또 내 책에는 없는갑네. 그 표를 보라니까. 그냥 1번이 일반주택, 2번이 고급주택. 그 도표 안에 보라니까.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강남에? 여기 집중을 못해요. 책을 못 찾고. 지금 3주 만에 나왔죠.
드디어 기다리는 중개사법이다 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안 올라다 왔다고. 와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매매가가 고급주택은 얼마야? 9억 이상이면 여러분 고급주택으로 봐요. 임대차는 6억 이상. 참고로. 그러면 일반 주택은 당연히 9억 미만이고 임대차는 6억 미만이겠지. 그래서 일반 주택은 그 매매 교환을 봤더니 5천만 원 미만이 0.6 상한 요율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한도액이 얼마예요? 25만 원. 이 표는 볼 줄은 알아야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율을. 다 계산할 때 요율을 줍니다. 그 다음에 6억 이상 9억 미만은 몇 프로요? 0.5라고 돼 있잖아. 그 매매교환.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계산된 금액을 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이 있죠. 0.5죠. 한도액이 20만 원이지. 경기도에는 또 2천만 원 미만짜리도 있어. 경기도에는. 그렇게 지방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억 이상 6억 미만이 임대차지. 여기도 0.4%지. 한도액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한도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비교할 필요 없이 산출된 금액을 다 받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 2번에 고급주택을 봐봐. 이제 여러분 지금 강남 3구는 웬만하면 아파트가 뭐예요? 9억이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다 고급주택에 거의 속하는 거지. 그러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에서 매매 교환은 몇 프로야? 0.9로 확 올라가 버리지. 고급은. 그냥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 동글뱅이. 이게 합의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아파트가 10억, 12억, 15억, 20억 가버리니까. 그럼 9억짜리 아파트를 갑이 매매를 중개했어요. 9억짜리. 요즘에 이제 막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9억짜리 아파트를 손님이 가져와서 이거 빨리만 팔아주세요. 내가 지금 대출을 못 갚는다 지금. 그래서 9억짜리를 매매를 해주면 내가 최대한 수수료를 주겠다 그래서 빨리만 팔아줘. 몇이야? 몇 프로? 0. 그거 써줬잖아. 고급주택에 속하잖아. 9억 이상이면 뭐야? 9억부터 고급주택이라니까. 미만과 또 이상을 구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상은 9억이 포함돼? 제외돼? 포함되잖아. 9억짜리 딱 하면 최대한 받으면 얼마예요? 0.9가 된다고. 그럼 얼마요? 99? 810만 원. 최대한 받음. 그럼 쌍방에서 받음. 1620만 원이요. 최대한 받으면. 학원 10년 다녀요. 최대한 받으면. 지금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면 이제 주택외를 봅니다. 주택외. 금방 얘기한 거예요. 자, 1번에 기역번을 원칙이여 예외야. 예외겠지. 오피스텔이 예외라니까. 그걸 말해야 문제를 풀어. 그럼 맨 밑에 니은번이 원칙이지. 그거 써놔. 손도 지금 까딱 안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그 물어보면 모르고. 또 여러분들 친구들이 야 너 요즘 학원 다닌다면서. 나 오늘 계약 잔금 치르는데 수수료 계산 좀 해주라. 야 너 학원 다니니까 내가 밥 사줄게. 또 계산도 못 해가지고 친구가 아니 짐도 안 나갔어. 다음 주에 나갈 거야. 다음 주에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잘 봐요. 거기 보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대. 아까 본 거 0.9% 범위 내에서 뭐예요? 서로 협의.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이든
매매든 임대차든 다 뭐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로 받는다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거기 기역번을 봐봐요. 기역번을 보면 오피스텔 나오잖아. 아까 전용 면적이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뭐야? 갖춰져 있다. 주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매매기와는 0.5 임대차는 0.4 다 써져 있잖아 책에. 그걸 막 굳이 쓰니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2번. 이제 이게 이 문장이 이해가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자,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오피스텔과 주택을 제한 나오잖아. 끊고 거기서 끊고 제한해서 끊어봐. 작대기로 끊고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한 보수는 요율 한도 등이 조례로 이임되어 있어. 합의요. 합의죠. 이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요율의 한도가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구별 없이 모두 다 몇이다. 0.9 범위 내에서 합의다. 이제 정리됐죠. 이게 이해 못하면 이제 지금까지 엉터리로 들은 거지. 그러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법으로 정한 요율을 초과해서 받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것은 금지행위에서. 그럼 맨 밑으로 내려와요. 맨 밑에 거꾸로 두 번째 줄. 따라서 나오죠. 찾았나요?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은 뭐라 했어? 무효라겠지. 지난주에 있었잖아. 이미 지급한 보수 중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것은 어떻게 해라? 부당이득으로 다 돌려줘라. 지난주에 금지행위에서 다 했었지. 그거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고. 넘겨보면 이제 이런 요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는 거지. 계산 문제는 이제 별거 아닌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